고향 지금 다 가셔가지고 시청하는 사람 오늘 한 5명. 네, 원장님, 기영님, 라이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오늘 저희 스텝으로 일하시는 기영님인데, 송기영 네, 맞습니다. 스텝분인데, 설 인사 겸 스텝 대표로 오늘 인사하러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기영님. 안녕하세요. 제가 보통 어떤 기업 탐방 가면 항상 옆에서 운전해주고 같이 말동무 해주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이제 엄지에서 우리 방송을 위해서 열심히 도와주는 친구인데 오늘 이제 설명절이고 하니까 스텝 대표로 그래 출연해서 그냥 방송 같이 진행하고 인사도 하고 그럴 생각입니다. 여유 있게 방송 보시고 또 오늘 어떤 내용이 조금 어려워요. 어떤 어려운 내용을 설명을 하니까 좀 여유 있게 보시면 아마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그죠? 주식이 막 폭락을 하잖아요. 폭락을 하고 하는데 저도 한 30몇 년 동안요. 이런 어떤 시장은 제 기억으로 한 4번 그 정도거든요. 그만큼 보기 드문 현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주식이란 게 끝없이 오르는 건 없잖아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조정을 거치고 하는데 보통 이 고점에서 한 10% 정도 요 정도 하락은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런 어떤 조정은. 그래서 그거는 특별한 어떤 그런 게 아닌데 근데 한 20% 정도의 하락은 보기 드문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인위적인 어떤 충격파가 안 가해지는 이상에는 좀 안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한 20%대 이런 하락, 단기 급락, 그죠? 한 2, 3일 사이에 코스피가 한 200 이상 빠지고 했으니까, 그죠? 70% 80% 이런 식으로 벅벅 빠지니까 그냥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라는 거는 그냥 확실하죠. 그래서 보면 30몇 년 동안 이제 한 5번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어떤 금융이라는 거, 세상이라는 거를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내용은 좀 어려워요. 사실은 많이 어려운데 근데 언젠가는 또 알아야 돼요. 알아야 대처가 되는 거고 이해를 해야 내가 기회다 아니면 위기다 판단이 되겠죠. 그게 이제 어떤 중요한 흐름인데 근데 오늘 어떤 이제 내용도 결국은 이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용 자체는 어렵다 미리 말씀드리고 근데 어렵지만 이해를 해야 된다. 주식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평상시 하듯이 할게요. 제가 안 하듯이 갑자기 송기혁 씨 이렇게 하려니까 어색해서. 평상시 하는 대로 해주세요. 원장님 이미 그때 한번 방송에서 같이 얼굴은 안 나오고 운전하면서 방송하면 나왔잖아요. 네, 그런 적도 그렇게 있었어요. 해주세요. 그러면 기영이는 주식을 했을 때 네. 그러니까 뭐가 제일 힘들었고 또 아니면 주식을 쉬게 되었을 때 왜 쉬게 되었는지 어떤 그런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제일 어려운 거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모든 초보가 그러듯이 하락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불안한 거에 떨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런 그런 고민들 그런 것도 좀 많았고요. 왜 쉬었던 이유는 같은 이유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또 계속 해야 되는데 또 제 스스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대처를 못하는 저를 보고 진짜 좀 난 더 이상 주식을 하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느껴가지고 잠깐 한 2년 정도 안 하고 현금만 그냥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나도 아직도 기억하는 게
이 친구가 참 현명하구나 느꼈던 게 내한테 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 주식이 오르고 내림이 내가 예상할 수도 없고 대처도 안 되고 누군가의 농간에 내가 휘둘린다는 자체가 그게 견디기 힘들다. 그래서 차라리 주식을 쉬고 공부를 하는 게 맞다 싶어서 당분간 주식을 안 하겠다. 그래서 나도 속으로는 되게 칭찬을 많이 좀 했지. 말로도 칭찬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잘했다. 그렇죠. 이 주식의 어떤 리딩이라는 거는요, 엄청나게 무섭고 힘든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폭락장에서는 그 중압감이라는 게요, 엄청나요. 그 표현을 하든 안 하든. 그러니까 그 한편을 보면 어떤 리딩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 돈 그냥 내가 투자해서 떨어지면 그거는 괜찮아요. 근데 추천을 하고 어떤 남의 계좌가 손실이 크게 발생되고 하면요, 거기에 대한 중압감은요, 말도 못할 정도로 엄청나요. 그래서 그 유료방이나 이런 데도 보면요, 실제 수익이 폭락장이 맞이하면 그 어떤 그 방 자체가 없어지는 경우도 크다 해요. 그러니까 흔한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폭락장은 어렵고 힘든데 하물며 한 30몇 년 동안 한 5번째 오는 이런 대폭락장이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힘들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그 배경을 설명할 건데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세계 금융이라는 거죠. 이런 거를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거 말고, 그러니까 소위 뭐 음모론 어쩌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게 과연 음모론인지 아니면 뭔가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째는요,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요, 미국이란 나라 있죠. 싫던 좋던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게 미국이잖아요. 근데 이 미국이라는 사회는요, 역사가 짧잖아요. 한 200 몇십 년의 역사밖에 안 되잖아요. 국가 자체가. 그리고 많은 인종이 모여서 형성된 국가잖아요. 그러면 이 미국이란 이 사회는, 이 국가는 딱 하나 핸디캡이 있어요. 문화라는 게 없어요. 문화. 역사가 짧다 보니까 그 문화에 대한 자긍심이 없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화에 대한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해서 강력한 미국, 강한 미국을 항상 주장을 해요. 그리고 얘네들은 위기 때는 잘 뭉쳐요. 평상시에는 암만 치고받고 싸워도 위기다 싶으면 하나의 미국이 되는 거예요. 의식도 바뀌어요. 대표적인 어떤 영화 생각나는 거 뭐가 있을까요? 라이언 일병과 네, 이전부터 많이 말씀하셨던. 과연 이 사람들이 미국인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국가가 움직인 어떤 그런 대표적인 어떤 나라잖아요. 그러면 우리 북한에 기자 한 명 응유됐을 때도 그죠? 미국의 전 대통령이 직접 북한에 가서 데려오고 그랬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미국 국가가 당신을 안 버린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줘야 그 짧은 역사를 갖고 있는 다민족의 어떤 미국이라는 나라가 뭉친다는 거예요. 어떤 그런 전제, 그런 의식을 알고 이제 출발을 해야 되는 거고. 최근에 코로나가 발생되고 그러면서 미국에서 엄청난 달러를 찍어냈죠. 그러면서 그거를 다 풀었잖아요. 그걸 온갖 기업이라는 간판만 달고 있으면 부실 채권일지언정 원하면 원하는 만큼 그 채권을 다 사줬어요. 뭐로? 무한정 달러 찍어낸 거죠. 그러면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도 허경영이가 주장하듯이 내가 대통령이 되면 조폐공사 시켜가지고 5만원권 24시간 풀로 다 찍어내라. 끝없이 돈을 찍어내는 거죠. 그 돈으로 미국 땅 다 사버리고, 그죠? 전 세계에 있는 땅이나 땅 다 사버리면 되지.
돈 무한정 찍어가지고 뭐가 문제냐? 전 국민한테 1억 원씩 다 나눠줘. 뭐가 문제야? 그렇죠? 돈 찍어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돈을 많이 찍어내면 어떻게 돼요? 가치가 떨어지고 베네수엘라 같이 베네수엘라에서 스타벅스 커피 한 잔 사 먹으려면 뒤에 트럭에 돈을 이따만큼 싣고 가야 돼요. 그 싣고 가가지고 그걸 갖다가 마당에다가 막 내려놓고 커피 한 잔 주세요. 그래도 커피 주인은 고민을 이거를 받고 줘야 되는 말이에요. 그만큼 화폐가 쓸모가 없어지죠. 무한정 찍어내다 보니까. 그래서 이 화폐 논리라는 거는 관리라는 건 어렵고 힘든 건데,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달러를 무한정 찍어냈죠. 천문학적으로.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결과로 지금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발생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40년 만에 최고의 물가가 치솟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 이 달러를, 풀어놓은 달러를 회수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 회수하는 과정이 양적 완화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동안 미국의 기업들한테 무한정 채권을 매입해준 그거를 다시 연준위에서 갖고 있는 그 채권을 시장에 풀어버리는 거죠. 채권을 돌려주고 그 달러를 준 돈을 다시 회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렵고 힘든 회사는 부도가 나겠죠. 망하겠죠. 그런데 달러를 회수를 안 하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미국의 물가가 계속 인플레이션이 치솟겠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달러를 회수를 해야 돼요. 그러면 달러를 회수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죠? 공식적으로는 미국 사회에서, 미국의 연준에서 말하는 거는 금리를 인상을 하고 양적 완화, 채권 매입 이런 순서로 해가지고 하겠다. 근데 이거는요, 법률적인 답이에요. 법률적인 답. 법에 위촉 안 되는 가장 형식적인 답일 뿐이에요.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이미 여러 차례 예고가 됐잖아요.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 금리 인상하겠다. 채권 매입, 스톱, 양적 완화 하겠다. 계속 언급했잖아요. 특별한 거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없었는데 왜 주식이 갑자기 폭락을 해요? 그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금리 인상은 주식과 천적이다. 늑대가 나타났다 하고 똑같은 거다. 한 번, 두 번, 세 번 늑대가 나타났다 했는데 진짜 안 나타나면 사람이 방심한다 그랬죠. 방심하고 에이 저거 다 구라야.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는 순간 뒤통수 친다 그랬죠. 갑자기 폭락 시작하죠. 그러면 시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뭐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이다. 뭐 이것 때문이다. 저것 때문이다. 떠들어 샀죠. 근데 그거는 추정이에요. 추정. 그냥 언론 찌라시가 하는 이야기일 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그 이면을 보자는 거죠. 눈에 보이는 달을 보는 게 아니고 이 달에 안 보이는 반대쪽을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반대쪽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은 음모론 이런 이야기도 하기는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가면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게 정말 음모론인지 아니면 실존하는 역사인지 이런 과정을 한번 보자고요. 어떤 조직이든지요. 어떤 조직인지 하여튼 그거 힘든 일, 굳은 일. 미국으로 보면 뭐 CIA 이제 뭐 또 뭐 있노? FBI 또 FBI 또 뭐 그 어떤 그 이제 하다못해 우리 도시국가 바티칸 이 바티칸 같은 이런 데도 보면 바티칸 수호대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바티칸을 위해서 움직이는 그러니까 나쁜 일을 해주는 그러니까 일종의 뭐 청부 뭐 이런 것부터 해가 항상 어떤 그런 어떤 집단들이 다 모여 있거든요. 기업도 연관돼 있죠. 뭐 그런 것도 충분히 있고 그러면 이 미국이라는 사회는요
미국을 위해서 움직이는 또 다른 어떤 그런 거대한 축이 있어요. 그게 그지 우리가 알고 있기로 뭐 일루미나티, 그래 일루미나티 또 프리메이슨. 그래 프리메이슨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음모론 막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 일루미나티라는 어떤 얘가 상징이 뭐 달러 화폐 그 전시안. 그러니까 피라미드 모양의 눈알 요래 있는 거 그게 일루미나티의 상징이라고 하거든요. 하고 이 일루미나티의 어떤 지도부청 최상위 지도층의 모임이 프리메이슨이 돼요. 하고 이 프리메이슨의 멤버만이 역대 미국 대통령을 다 했거든요. 근데 예외가 딱 2명이 있었어요. 케네디, 링컨. 공통점이 있네요. 2명만 암살. 그렇죠. 그 회원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도 음모론이나 칩시다. 그러면 여기에 있어요. 이 미국이라는 사회를 움직이기 위해서 그런 모임이 있고 어떤 조직이라고 하면 그거를 지시를 내리는 지도층과 그 행동을 실행을 하는 군인, 장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미국을 딱 낳고 봤을 때 금융이라는 분야만 낳고 봤을 때는요. 거기에서 이 미국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은 현존하는 사람이에요. 조지 소로스라는 사람. 들어봤지? 네. 이 조지 소로스라는 사람은 그 1930년생이거든요. 그 우리 그 흔히 이야기하는 그 누구죠? 그 우리가 주식을 논할 때 내재 가치, 그러니까 기업의 어떤 가치를 평가하는 대표적인 투자가가 누가 있어요? 워렌 버핏, 그렇죠. 워런 버핏. 피터 린치. 그렇죠. 그런 사람이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러면 오늘은 그 시청하신 분이 작으니까 그냥 바로바로 진행할게요. 그 질문하면서 시간 안 끌고. NC군이 만들어 오셨어요. 그러면 이런 내재 가치를 중시 여기는 투자가가 있고 이 조지 소로스라는 사람은요. 기업은 안 봐요. 이 사람 오로지 경제만 봐요. 경제. 한 국가의 경제. 거기에서 공격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그 워런 버핏도 1930년생이고 조지 소로스도 1930년생이고 그 공교롭게도 같아요. 그런데 두 사람의 투자가는 극과 극이에요. 근데 어쨌든 두 사람 다 성공을 했으니까 인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은 한 어떤 경제라는 거는 예상을 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 불확실한 경제를 보느니 차라리 기업의 내재 가치를 보고 오랫동안 장투를 하는 게 큰 돈을 버는 방법이다. 이렇게 제시를 해요. 근데 조지 소로스라는 사람은 기업은 필요 없다. 왜? 산이 불타는데 좋은 나무라고 살아남을 수 있느냐? 오로지 숲을 보고 산을 봐야 된다. 거시 경제를 봐야 된다. 이런 어떤 주장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론은 맞아요. 그런데 이 조지 소로스라는 사람의 돈을 버는 과정이 쭉 보면요. 이 사람은 그 1969년도 그때 퀀텀 펀드라는 것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 퀀텀 펀드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한 거는 1973년 한 요 정도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해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헤지펀드예요. 헤지펀드. 헤지펀드는 불특정 다수한테 투자금을 받는 거예요. 그 돈을 받아가 그 돈으로 내가 움직여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익금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적당한 그냥 일반적인 투자 이런 걸로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이요. 신기록은
이 헤지펀드계에서 신기록이랑 신기록은 다 갖고 있는 전설적인 사람이거든요. 이 캔턴 펀드를 이끄는 이 조지 소로스가 가장 어떤 큰 어떤 두각을 나타낸다 해야 되나? 이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그죠? 금융시장 개방이라는 거 있잖아요. 처음에는요, 이 한국가가 외국인한테 금융시장을 개방을 했을 때는요, 우리 그 시장 전체 규모의 15% 이상을 하면 안 된다. 뭐 20%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단계 풀어줬어요. 왜냐하면 자국의 어떤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늘 나방이 부신 줄 아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지금 급하게 들어오시는데 윤경님하고 오바마님. 아, 그렇죠. 제가 12시라고 한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문제해 주셨는데 항상 저희가 2시에 하니까 아. 왜 2시에 할 거다. 오늘 명절이라서. 죄송합니다. 그 앞부분을 못 보신 분들은요, 나중에 좀 앞부분을 보세요. 근데 요건 어떤 국제금융의 그 뒷부분, 우리가 잘 모르는 숨겨진 부분, 그거를 설명하는데 내용이 좀 어려워요. 옆에 계신 분은 저희 스테이시거든요. 근데 뭐 이야기하다가 그러세요? 그 헤지펀드. 맞다. 헤지펀드. 네. 이 헤지펀드라는 거는 그죠? 누군가한테 투자금을 받아서 그 돈을 운영을 해서 이득을 취해서 어떤 규모를 키운다 그랬죠. 그다음에 이 헤지펀드라는 거를 처음으로 만들고 움직인 사람이 조지 소로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 돈을 버는 과정을 이렇게 쭉 보면요,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이는 어떤 이런 대표적인 이런 사례가 쭉쭉쭉 있는데, 일본이 금융시장을 전면 개방을 했을 때 대혼란이 일어나요. 일본이 금융 시스템이 완전히 초토화될 만큼 대혼란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이 요동이 치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어쨌든 일본에서 엄청난 시련을 겪었어요. 전면 개방을 하고 났어. 근데 뒤에 보니까 이 퀀텀 펀드가 그 공격을 한 거죠. 그래서 엄청난 어떤 돈을 벌어들인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우연의 일치 아니면 그냥 로또 맞았듯이 행운 요 정도로 치부를 했어요. 근데 이후에 두 번째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 영국을 공격했어요. 영국의 그 파운드화를 공격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영국이라면 유럽에서 가장 대표적인 재정으로 가장 안정적인 대표적인 국가인데 일개 펀드가 영국 정부를 상대로 공격을 한다? 그러니까 모두가 비웃었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웃었거든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공격을 하고 나서부터 영국 정부가 방어를 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개입을 했어요. 그리고 파운드화 가치를 낳고 치고받고 난타전을 펼쳤는데 결국은 영국 정부가 두 손 들어서 항복 선언했어요. 그러면서 영국 자체가 초토화가 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세상에 알려졌어요. 조지 소로스 캔턴 펀드. 얘들 대체 뭐야? 아는 거는 그냥 조지 소로스는 유대인이다. 유대 자금이 개입된 거 아닐까? 한 요 정도에서 끝나버려요. 그리고 1991년인가? 그때 걸프전이 벌어지죠. 걸프전이 벌어지면요, 전쟁이라는 게 한번 벌어지면 싫든 좋든 우리 국가에 있는 모든 재정을 전쟁에다가 투입을 해야 되죠. 군인이 파병되고 군수물자를 지원하고 엄청나게 많은 재정이 쫙 일시에 투입이 돼요. 그러면 그 돈을 갖고 전쟁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가 쏟아붓겠죠. 쏟아붓고 전쟁 보상금을 받는 거는 이후 문제고, 일단은 엄청나게 많은 돈은 재정이 그걸로 가야 돼요. 내가 실수했어요. 내가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구나.
캐치를 못했어요. 아 죄송합니다. 저도 캐치를 못했고 방장님 부실하고 공지를 하셨네요. 예. 죄송해요. 예. 제가 그거를요, 항상 바쁘니까 글을 미리 적어놨거든요. 적어놓고 하다 그 수정을 안 하고 그냥 올렸나봐요. 너무 죄송합니다. 예, 골프즈까지 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걸프전이 일어나고, 그럼 여기서 많은 돈을 투입을 하고 전쟁을 하고, 어쨌든 일방적인 게임이죠. 일방적인 게임인데 상대는 안 돼요. 근데 어쨌든 걔네들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전쟁, 군수물자를 일거에 투입을 했어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승리로 끝났죠. 끝나고 나니까 이후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미국에서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시작해요. 전쟁이란 거는 모든 어떤 경제를 갖다가 일시 마비시키잖아요. 경제에 혼란을 주게 되고 하면 92년도, 93년도 이때 막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막 발생되고 그러면 그거를 잡기 위해서 또 유동성을 막 공급을 해줘요. 공급을 해주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인플레이션이 똑같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발생되니까 이걸 또 잡아야 되겠죠. 잡기 위해서 얘네들이 또 뭔가를 해요.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어.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키는 거 40년 만에 최고의 인플레이션이 발생됐다 했죠. 그러면 달러가 많이 찍어서 많이 뿌렸기 때문에 그런 걸 했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달러를 다시 회수하면 미국 기업이 힘들어져요. 그렇죠? 미국 기업이 힘들어지고 미국 경제가 죽어버려요. 인플레이션, 물가와 성장률은 한 몸이라고 그랬죠. 근데 조준을 해가지고 물가를 잡으려고 조준을 해가 쌓았는데 성장이 맞아가 죽는다 그랬죠. 앞전에 설명드렸잖아요. 물가와 성장률은 한 몸이라고, 같이 가는 거라고. 그런데 이거를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달러를 회수해가 물가를 잡으려고 하니까 미국에 있는 많은 2등, 3등 기업이 다 죽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미국에서는 고민하죠. 라이언 일병 구하기 작전을 구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미국 기업을 안 죽이고 누군가가 그 달러를 매입을 해주면 가장 좋은 방법이죠. 내 손에 피 안 묻히고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무한히 찍어낸 그 달러를 누군가가 흡수를 해주면 쉽게 해결이 되는데 그러면 그 누군가가 누구냐? 그죠? 그게 문제겠죠. 그러면 그 누군가를 인위적으로 만든다 생각해 봅시다. 달러는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죠. 안전자산. 그리고 한 국가가 적정 달러 보유고라는 게 있어야 돼요. 왜 있어야 되냐면 IMF 사태 때 왜 그랬댔어요? 달러 보유, 외환 보유가 없으니까 국가 부도가 난 거였죠. 왜? 국제적인 모든 거래는 달러로 하니까. 우리 국가에서 워낙 암만 많아본데 소용없어요. 우리가 달러 보유고가 없으면 기름 한 방울도 못 사와요. 전 세계 모든 에너지는 거래는 달러 거래가 원칙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국가에 외환 보유고가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돼요? 기름 한 방울도 못 사와요. 그래서 모든 국가는 적정 달러를 보유해야 되고 그것도 좀 불안하다. 왜? IMF 때 한번 경험을 했으니까. 우리도 국가 부도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뭐 통화 스와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막 만들어둬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천문학적으로 뿌려놓은 이 달러를 미국은 안 다치고 미국 기업은 안 다치고 이 달러를 누군가가 흡수를 하도록 만들어주려고 하면 금융을 불안하게 만들어버리면 돼요. 금융을 흔들어 놓으면 돼요. 그러면 전 세계 많은 투자가들이 안전자산인 달러를 막 사재기를 해요. 우리나라도 지금 똑같아요. 1200원 지금 돌파했죠. 1200원을 돌파했다는 말은 누군가가 달러를 계속 사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달러 가치가 올라가니까
1200원을 막 돌파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 한번 드렸죠. 달러 1200원은 쉽게 안 뚫리는 거라고. 이거는 국가 부도 사태나 엄청난 위기가 발생하지 않으면 1200원 안 뚫리는 상징선이다. 근데 지금 뚫렸잖아요. 1203원, 4원 막 돌파하고 있죠. 그러면 이 말은요, 신고가를 뚫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역으로 하면 누군가가 끝없이 달러를 사들이고 있다는 이야기고. 그러면 우리만 그럴까요? 다른 나라들도 다 지금 비슷한 똑같은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은 현재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미국 사회에서 금융 빅스텝으로 간다. 금리를 계속 올리겠다. 떠들어 샀고, 그죠? 떠들어 샀고 여러 가지 막 이벤트가 벌어지는데 우리가 블랙아웃이라는 거 배웠죠? 좀 어려운 내용이라도 듣고 있어요. 블랙아웃이라는 걸 우리가 배웠잖아요. 블랙아웃이 뭐지? 그 FOMC라고 하나요? 그 시기 전까지는 그 관련 위원들이 입을 닫고 있어야 되는 그 시기. 되게 똑똑하죠? 이 블랙아웃은요, 사실은 기간이 없어요. 서류적인, 문서적인 기간은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그거는요, 표면적인 거예요. 실제 이 블랙아웃 기간은 얘네들이 미국을 위해서 움직이는 기간이에요. 불안감을 조장을 하는 거예요. 불안감. 지금 어떻게 해요? 이번에 이야기를 안 했잖아요. 주식은 불확실성을 실현됐잖아요. 그럼 3월달 가야, 그죠? 2월달에는 FOMC 연준 회의가 없는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2월달은 죽었다 깨나도 아무 대책도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2월달은 패스. 가면 이제는 3월달에 열려요. 그죠? 중요한 회의는 3, 6, 9, 10이라 했잖아요. 나머지는 짜장면 먹었고 만나서 짬뽕물에 짜장면 먹네 노는 달이라 그랬죠. 중요한 거는 3, 6, 9, 12는 무조건 정책 결정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럼 이제는 3월달 가야 돼요. 그럼 3월달까지는 엄청나게 많은 찌라시가 난무한다 했잖아요. 왜? 연준은 입 닫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온갖 찌라시가 지금 돌아요. 어떤 찌라시? 금리를 최소 4번인데 어디에서는 5번이야. 아니야 6번이야. 아니야 7번이야.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10번도 넘어. 뭐 지금 이제 찌라시가 돌아요. 도니까 어떻게 해요? 다우 나스닥이 시작할 때는 쭉 오르다가 장 끝날 때쯤 되면 한 30분 남겨놓고 급락을 해요. 또 30분 남겨놓고 급락을 하고 정각 후야 정각 후야 그죠?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지죠. 그럼 우리도 좀 비슷한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짧은 시간에 장막판에 한 30분 남겨놓고 누군가가 원하는 방향으로 때리고 있는 거예요. 방향을 맞추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이 연준위에서 왜 블랙아웃 기간을 그렇게 늘여놨을까요? 원하는 게 있다는 거죠. 뭘 원해? 미국이 가장 이득을 보는 방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환경은. 하면 이 기간 동안에는 또 찌라시가 막 난무하겠죠. 찌라시라는 거는 불안감이에요. 공포, 혼돈 그런 걸 야기해요. 그러면 불안감, 혼돈, 공포, 주식시장이 막 흔들리고 엉망이 되고 이래 되면 투자가는 국가는 위험에 대비를 해요. 어떻게? 자연스럽게 달러를 늘려둬요. 비중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국가 부도를 안 막기 위해서 그래서 달러를 막 사재기가 점점 비축을 해둬요. 그러면서 미국이 풀어놓은 그 엄청난 코로나 때문에 찍은 달러를 아시아 국가, 유럽 국가, 많은 국가들이 다 흡수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미국은 자기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그 많은 달러를 다 해소해버리는 거죠. 기발한 발상이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미국이란 나라는. 무한정 달러 찍어가지고 그냥 뭐 전 세계 다른 나라가 다 흡수해주니까 인플레이션도 자연스럽게 잡고
자기 나라 국가 안에서 노는 기업들 이런 건 아무것도 안 다치고 정말 좋겠죠. IMF 때요. IMF 때 최초의 시발점이 그죠? 저 말레이시아 화폐 단위가 뭐죠? 바트 아니 링기. 그렇죠. 링기. 태국은 바트. 그렇죠. 바트. 말레이시아가 그죠? 여기 투썸이에요. 이거 물어봤어. 링기. 말레이시아가 막 처음에 공격을 받아요. 왜? 뭔지는 모르겠는데 말레이시아 링깃이 막 폭락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 이건 뭐지? 왜 이렇지? 하다 보니까 헤지 펀드가 공격을 한다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말레이시아에서 총리가 직접 나서가지고 성명을 발표를 해요. 우리 경제는 지금 튼튼하다. 문제없다. 단지 헤지 펀드가 우리 링깃을 공격하고 있다. 이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방어를 하겠다.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그 헤지 펀드는 조지 소로스다. 펜턴 펀드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그런데 그 발언을 하자마자 더 폭락을 해버려요. 왜? 헤지 펀드가 계속 공격을 하니까. 결국은 말레이시아가 국가부도로 가요. 그 다음에 태국의 바트하가 또 폭락을 하기 시작해요. 바트하는요, 변동제가 아니고 일종의 고정 환율제거든요. 그러니까 달러 연동이랑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얘네들은 관광국가니까 제조업 중심이 아니고 관광업 중심이 되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따로 움직이는 거예요. 따로 움직이는데 그 바트하가 갑자기 막 폭락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또 무너져요. 그러니까 무너지고 그러면서 아시아 국가가 그죠? 동남아가 점점 차례 무너지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김영삼 정부 때 한국 선언하죠. 한국 선언하고 IMF 지배하에 넘어지게 되는 거죠. 그때도 보면요, 가장 많은 이득을 취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조지 소로스거든요. 한 국가가 아니고요, 아시아 국가 전체를 초토화시켜버렸어요. 그러면 그 IMF 이전에 91년도에 걸프전이 있었죠. 그리고 걸프전 이후에 92, 93년도에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그 인플레이션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달러를 갖다가 유동성 공급해준 달러를 다시 회수를 해야 물가가 잡히겠죠. 근데 그 물가를 매입 그렇게 많이 풀어난 달러를 누가 해줬냐? 아시아 국가들이 달러 외환 보유고가 없다 보니까 다 박살났어요. 그죠? 전부 국가부도 다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 나라에서 갖고 있는 알짜배기 기업들을 다 팔아치웠죠. 왜? 달러가 필요하니까. 달러가 필요하니까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좋은 기업들을 하나하나 다 팔아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 금모으기 운동, 그죠? 뭐 반지, 비녀, 온갖 거 모아가지고 그거를 팔아가지고 달러를 또 들고 왔죠. 삼성도, 삼성 자동차 그때 망했죠. 그 르노라는 거기에 6조를 투자해가지고 삼성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겨우 6천억 받고 팔았어요. 그죠? 많은 그런 외환은행도 팔고 뭐도 팔고 달러를 만들기 위해서 팔 수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달러를 비축을 했죠. 동남아 많은 국가들이 우리하고 똑같은 과정을 겪었어요. 달러 매입하려고. 그러면 걸프 전 이후에 풀어놓은 그 달러를요, 아시아 국가들이 IMF를 맞으면서 그 천문학적인 달러를요 싹 다 걷어가줘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땡큐죠, 땡큐. 그 IMF를 만든 주역이 조지 소로스거든요. 펜턴 펀드. 그러면 얘네들이 그죠? 일본을 공격했죠. 영국 초토화시켰죠. 아시아 국가 전체를 초토화시켰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그 우리가 EU에서 대표적인 사건 있죠. 영국이 탈퇴한 거. 그거 뭐라고 그러죠? 브렉시트. 그렇죠. 브렉시트. 김 PD님 많이 똑똑해졌는 것 같아요. 공부합니다. 브렉시트가 발생되죠. 근데요,
이후에 알았는데 브렉시트를 딱 하고 나서 영국이 실제 투표를 해가지고 탈퇴를 하고 나서 그때 영국이란 나라가 유럽의 거대한 시장을 잃을 것이다. 그래서 얘네들이 힘들어질 것이다 하면서요. 도이치 은행이 폭락을 해요. 근데 폭락을 해가지고 이틀 만에 이 거대한 은행이 주가가 한 20% 정도 폭락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거든요. 근데 이틀이 지나가지고 20%를 폭락했는데 그러고 나서 딱 보니까요. 누군가가 그 지금 1억 달러 정도 공매도를 치놨어요. 이틀 전에. 그리고 이틀 후에 그걸 팔았어요. 청산을 했거든요. 그걸 도이치은행이 20% 폭락을 했는데 한 개인이 최단시간에 돈을 번 세계 신기록에 기네스북에 올라 있어요. 누가? 조지 소로스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EU의 사건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IMF도 그렇고 모든 배경에는 이 퀀텀 펀드가 숨어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자산이 엄청나게 늘어나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 2013년인가 그때 나이가 있으니까요. 공식적으로는 은퇴 선언을 해요. 나 더 이상 안 할래. 이제는 헤지펀드 안 할래. 그렇게 선언을 하거든요. 그때가 퀀텀 펀드 자산이 거진 한 50조 이 정도 규모였어요. 그리고 개인 자산은 얼마인지도 모르겠죠. 근데 이 사람이 가면 은퇴 선언을 했으면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 그죠? 1930년생이니까 한 90, 한 둘, 셋 그 정도 되겠죠. 근데 아직도 이 사람의 그림자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세계 금융이. 그리고 지금 또 다시 그죠? 30 몇 년 만에 어떤 금융위기, 어떤 거대한 빅뱅, 빅트러블이 막 발생되는 지금 이 시기예요. 그러면 단순하게 그냥 금리 인상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뭔가 움직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IMF 때나 아니면 다른 어떤 큰 금융위기가 발생됐을 때 항상 공통점은 있어요. 미국 사회에서 달러가 무한정 풀리면 그 이후에 그 달러를 회수하는 그 시기에는 항상 전 세계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트러블이 생겨요. 그래서 항상 음모론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돌거든요. 우연의 일치일 수는 있어요. 근데 우연치고는 너무 절묘하고 그런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가장 이득을 보는 것은 미국과 퀀텀 펀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걸 예의주시해야 된다. 그래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이제 남의 나라 상황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우리나라 현실을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우리 율레님이 앞전에 아랫게 질문을 했잖아요. 종합 차트 코스피 쭉 펼쳐놓고 어디다가 선을 꺼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바닥을 못 잡겠다. 그죠? 그러면 그는 주식하는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어쩔 수 없죠. 어디가 바닥인 줄 알아야 내가 최소한 대처를 할 거 아닌가요? 그러면 여기에서는요, 이미 추세선은 다 무너졌잖아요. 무너진 추세선에서 어디를 기준점으로 잡을 방법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는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모든 일어나는 그 현상을 집중할 때는 누가 이득을 보느냐, 누가 이익을 보느냐, 여기에서 출발을 하면요, 의외로 답이 나올 수가 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모든 언론에서 3차 대전이 일어나니 막 떠들었을 때, 그죠? 떠들었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밖에 손님이 많아가 좀 시끄럽네요. 근데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분은요, 방향 바꿔가지고 좀 할게요. 지금 몇 분 지났어요?
46. 예, 가면 조금만 더 진도 뽑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코스피를 놓고 바닥을 보내보자. 지금 많은 분들이 제가 공개가 풀어 그거 대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대기하고 있는데 가면 저도 열심히 바닥을 찾기 위해서 노력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근데 제 생각이 맞다는 게 아니고요. 맞다는 게 아니고 그냥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항상 수긍하고 이해가 되면 그 다음에 행동을 해야 된다 했잖아요. 무턱대고요. 제가 방장이라고 제가 공기가 불어 해가지고요. 무턱대고 따라 놨으면 총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냉정하게 들어보시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코스피에서요. 가장 강력한 매수 주체는 어떤 집단이에요? 누구예요? 국민연금. 그렇지, 빙고. 똑똑한데.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왜? 매달 돈이 입금되잖아요. 우리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걔네들이 우리 월급에서 다 일정 부분 떼갖고 국민연금에 다 떼가잖아요. 그러니까 매달 돈이 유입이 되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투자금이 무조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집단이잖아요. 그렇다고 이 국민연금이잖아요. 국민연금. 근데 이 연금이 다 고갈되면 어떡해요? 투자해가지고 쫄딱 망해버리면 어떡해요?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국민연금이라는 것도 룰을 만들어야 돼요. 룰. 돈 들어오는 족족이 주식 사버리면 잘못되면 어떡해? 그러면 그죠? 이재명, 이선비 그래 하죠. 내가 대통령 되면 5,000포인트 가게 만들 수 있다. 어떻게? 연금 보고 더 살아 해보면 된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국민들의 어떤 미래 노후 자금인데 그걸 갖고 위험 자산에 배팅을 크게 해버리고 나쁜 결과가 일어나면 쫄딱 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싫든 좋든 이 연금 법안을 만들어서 딱 룰을 정해뒀어요. 국민연금은 누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법으로 16.8%인가? 그러니까 전체 규모에서 결정을 해요. 그러면 올해 1월 1일 날 결정을 해요. 올해 1월 1일 날 우리가 갖고 있는 국민연금의 총 토탈 금액은 이만큼이다. 이 금액에서 16.9%를 주식으로 투자를 하겠다. 못을 박아요. 그러면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한 3% 정도 오차가 있어요. 금융인데 주식이란 건 맨날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를 맞출 방법은 없죠. 하다 보면 주식이 폭락을 하면 더 떨어질 수도 있고 폭등하면 오를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겠죠. 단점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 연금을 이해를 하면요. 연금의 운용 방식을 이해를 하면 의외로 우리가 바닥을 찾을 수도 있다. 그렇게 예상할 수 있는 거죠. 2부에서 진행하겠습니다. 광고 나갑니다. 그러면 1부 여기서 마무리하시고요. 네. 2부는 몇 시에 할까요? 지금 12시 57분이거든요. 그러면 그 1시 15분. 알겠습니다. 회원님들, 자, 1시 15분에 2부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잠깐 물 한 잔 드시고 조금 2시 15분에 뵙겠습니다. 1시 15분에 뵙겠습니다. 그럼 종토방이에요. 예. 그거 고칠까요? 아니 종토방에 한 100개 좀 막 올렸어요. 우리 사랑방이나 종토방이야. 네. 막 올려주면 제가 실수했다고 12시인데 잘못 알았다고 그럼 혹시나 그거 보시고 2부라도 오실 수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1시 15분에 뵙겠습니다.